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통계의 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권혜미 기자입니다. IBM SPSS 스태티틱스는 전통적인 통계 소프트웨어로 출발해 오픈소스가 범람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용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의 편의성, 강력한 분석 기능, 오픈소스에 친화적이어서 유연하고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강력한 통계의 힘을 IBM SPSS 스태티틱스를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허명회 성신여대 교양학부 석좌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는 성신여대 교양학부 석좌 교수로 있는 허명회 교수입니다. 그동안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에서 여러 해 동안 교수직에 있었고요. 동시에 데이터 솔루션에서 IBM 스태티스틱스 관련된 통계 자문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약 45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발표 이후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제 이 발표의 큰 제목은 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통계의 힘, 파워로 잡았습니다. 여기에서는 통계가 힘을 발휘하려면 어떠한 경우여야 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크게 보면 두 개의 토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표본 크기와 검정력 부분이고 또 하나는 메타 분석입니다. 이 첫 토픽인 표본 크기와 검정력에 대해서 소개하죠.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조사라든지 혹은 신약 개발에 필요한 그러한 임상자료의 수집과 같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데이터의 크기는 그대로 비용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응답자 혹은 실험의 대상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비용을 쓰거나 부담을 초래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커야 데이터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관련된 토픽이 바로 여기서 하려는 표본 크기와 검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정력을 제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검정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가설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는 H0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규모가설 또는 영가설이라고 하죠. 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고요. H1이 중요한데 H1 이것을 우리가 대항가설 또는 대립가설 또는 분야에 따라서는 연구가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구자 혹은 조사자가 주장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못하면 자신의 주장이 사실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막아야 되죠.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관한 관례적인 기준값은 80%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이 맞는데 그 의견을 입증할 확률을 80%를 두고 거기에 필요한 표본을 확보하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충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네, 표본 크기,
그것을 n으로 표기하겠습니다. 표본 크기 n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BH0 상황에서, 즉 H0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H1, 자신의 주장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 수준의 검정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따라서 크기 n의 표본으로 특정 H1에서 확보 가능한 검정력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특정 H1에서 검정력이 0.8% 이 정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 n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바로 최소 표본의 크기 n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SPS Power Analysis 모듈은 Means, Proportions, Correlation, Regression, 즉 평균에 관한 표본 크기와 검정력, Proportions, 이건 비율에 관한 검정과 표본 크기의 관계, 그리고 Correlation은 표본 크기 상관에 대한 표본 크기와 검정력, Regression은 회귀에 관한 것이고요. 나는 이 지금 강좌에서는 Means와 Proportion에 중점을 둬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One Sample Mean의 경우인데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죠. 우리가 표본 크기 80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연구자가 생각하고 있는 평균은 0.2이고요. 물론 영가설에서의 평균은 모평균은 0입니다. 그러니까 모평균 0.2와 0을 구분해내는 그러한 이제 경험적인 증거, 표본이 필요한 것이죠. 이때 시그마가 1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느 정도의 검정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해보는데요. SPSS Statistics의 Power Analysis 모듈에 들어가서 Estimate Power, 즉 파워를 알아보기, 추정하기를 클릭하시고요. 샘플 사이즈는 80, Population Mean은 0.2, 이것이 이제 뮤 값이고요. Null Value는 0입니다.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이건 시그마를 입력하라는 것이니까 1, 2 되고요. 테스트 디렉션은, 즉 검정의 방향은 디렉셔널, 방향을 잡습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one-sided hypothesis를 말합니다. 즉 단측 검정이죠. 즉 연구자가 자신의 주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단측 검정이 됩니다. 그리고 significance level, 이건 알파 수준이죠. 검정 수준은 관례상 거의 틀림없이 5%로 두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파워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면 여기 답이 나옵니다. SPS 출력의 파워가 0.551이라고 나오죠. 나머지는 지금 설정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연구자가 자신이 설정한 가설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이 인정받을 확률은 55%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45%의 확률로는 불운하게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표본 크기 80으로는 충분히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표본 크기를 80보다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크게 해야 되느냐? 다음 질문이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뮤 0.2, 시그마 1에서
검정력 0.8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본 크기가 얼마여야 되나? 단측 검정의 경우 이렇게 되죠. 이것을 SPSS Statistics의 Power Analysis 모듈 메뉴에 들어가서요. 여기에 목적을 Estimate Sample Size에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Single Power Value 0.8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지정을 해 주는 거죠. Population Mean은 0.2로 두고요. Null Value는 0,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은 1입니다. 그리고 Directional One-Sided Analysis Significance Level, 이거는 알파죠. 0.05로 둡니다. 이렇게 하고 OK를 누르면요. 답이 탁 나옵니다. 그 답은 N이 156 이렇게 나옵니다. 즉 표본 크기가 156 이상이 되어야 자신의 주장을 입증받을 수 있다. 80%의 확률로 그렇습니다. 네, 이 80%의 이 수준은 관례적으로 필요한 검정력의 크기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Independent Sample Means의 경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독립 표본을 쓰는 경우, 즉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를 하나를 처리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를 대조라고 하죠. 네, 처리의 평균이 모평균이 0.4이고 대조의 모평균이 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1인 상황에서 표본 크기 50과 50인 두 개의 독립 표본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검정력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단측 검정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세팅은 앞의 메뉴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답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SPS Statistics가 계산해 준 값은 0.634입니다. 즉 63.4%의 확률로 자신의 주장이 입증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예, 이것은 좀 너무 낮은 수준이죠. 이 값을 이걸 이제 검정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검정력을 80% 정도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표본 크기가 물론 50보다는 더 커야 되죠. 어느 정도 커야 되느냐? 네. 그것을 하기 전에 질문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뮤1이 0.4, 뮤2가 0, 그러니까 처리와 대조의 모평균이 0.4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검정력 0.8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독립표본, 그러니까 두 표본의 크기를 각각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네, 세팅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Estimate Sample Size에 클릭하시고요. Single Power Value 0.8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해두고 이 나머지 부분은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 SPS 출력 아웃풋을 볼 수 있죠. 78과 7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독립표본에서 즉 처리 표본과 대조 표본 각각을 78, 78로 그 이상으로 해야 파워 80%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명료하게 나오죠. 네. 다음으로는 바이노미얼 프로포션, 이항 비율의 경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갖는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항 표본이라고 하죠. 표본 크기 50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50개의 관측 개체에서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얻어내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가설 세타가 0.5, 이것은 성공의 확률이 0.5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대안가설이 세타가 0.5보다 크다, 그것보다 0.5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을 단측 검정하고자 한다면, 만약에 연구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세타가 0.6이라면 0.6에서는 어느 정도 검정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 표본 크기 50을 가지고 하는 경우입니다. 네, 답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SPS 출력에 0.40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직 40.7%의 확률로만 연구자가 자신의 가설, 대안가설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60% 가까운 확률로는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네,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표본 크기가 이 50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커야 되느냐면요. 네, 이것은 질문을 다시 정리한 거고요. 그것을 맞게 이 Estimate Sample Size Single Power Value 0.8에 클릭하시고요. 아까랑 나머지 세팅은 같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샘플 사이즈를 추정해서 알려줍니다. 그 값이 얼마냐면 여기에 있죠. 153입니다. 그러니까 샘플 크기, 표본 크기 50으로는 언감생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150 이상의 153 이상의 표본이 있어야 이 비율에 관한 검증 0.6 대 0.5에 대한 검증을 해서 검정력 80%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네. 이 정도 표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물론 더 크면 검정력은 더 늘어나지만 필요 이상으로 표본 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용 증가가 되고 쓸데없이 비용을 더 많이 쓰는 셈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응답자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개의 표본을, 이항 표본을 쓰는 경우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한 표본은 처리, 다른 한 표본은 대조라고 하겠습니다. 즉 대조에서의 성공률과 처리에서의 성공률을 비교하는데요. 우리가 세타 1을 처리 표본에서의 성공률, 처리 집단에서의 성공률, 세타 2를 대조 집단에서의 성공률이라고 해보죠. 이때 0.6과 0.4의 상황에서 두 개의 표본 50과 50의 독립적인 두 개 표본으로 얻을 수 있는 검정력이 얼마냐면요. SPS 출력에 보면 64.1%가 나옵니다. 네, 이것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규범치인 80%에 미달하죠. 즉 표본 크기 50과 50보다는 더 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커야 되느냐면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죠. 검정력 0.8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표본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SPS 모듈에서 Estimate Sample Size 0.8을 지정해 놓고요. 엔터를 누르면 네, 답이 나옵니다. 77과 77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율에 대한 또 표본이 하나인 경우 두 개 표본을 비교하는 경우 했는데요. correlation, 즉 상관계수에 대한 검정에서도 파워 애널리시스, SPS 파워 애널리시스가 해당되는 모듈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네, 표본 크기 50에서는 68.3%의 검정력이 나온다. 표본 크기 80%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본 크기는 50보단 커야 되죠. 얼마여야 되느냐면 67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답이 단방단방 나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표본 크기와 검정력의 문제는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어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설 검정의 맥락에서 할 때에는 유의 수준을 5%로 고정했다 하더라도 검정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기준치는 80%입니다. 80%의 확률로 연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표본의 크기가 얼마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SPSS 파워 애널리시스 모듈이 제공해 줍니다. 이 참고 문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 세부적인 방법론적인 배경을 알고 싶은 분은요, 제가 쓴 2014년 책 응용 데이터 분석에서 7장 표본 크기와 검정력을 참고 바랍니다. 요 텍스트에서는 R을 쓰는 경우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여기에서 매듭 짓기로 하죠.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들어온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많은 상황에서 IBM SPSS가 주요 분석 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런 거죠. 우리가 이 통계 전문가이면, 그리고 항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은요, 오픈소스의 툴을 써서 자신이 코딩을 하고요, 목적에 맞게요, 코딩을 하고, 어떤 스스로 모듈도 개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 많은 준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일일이 코딩한다는 것이 또 어떤 특정 목적의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동안 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잊는 수가 있고요. 또 오픈소스의 툴들은 굉장한 코딩 에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더욱이 좀 당황스러운 일은 문제 세팅을 잘못 설정하는 것이죠. 근데 SPSS 스태티스틱스와 같은 이렇게 이 커머셜 소프트웨어고 안정된 소프트웨어를 쓰는 경우에는 그런 코딩의 부담이 없고요. 또 분석 절차가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이 없이 또 부담이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2부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픽은 메타 분석입니다. 네, 제가 이 토픽을 직접 소개하기 전에요, 메타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소개하겠습니다. 메타는 이 한 단계 위에서 본다라고 하는, 즉 통합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통계학의 맥락에서 쓸 때는 개별 실험 연구들을 종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떤 특정 목적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혹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존에 그러한 사례들이 충분히 여러 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종합하는 그러한 수준의, 즉 한 단계 위에서의 그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석이 바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는 2차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연구이죠. 이건 비교 실험의 맥락에서 흔히 됩니다. 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처리와 대조가 필요한 경우, 즉 의학 실험에서
처리 그룹이 있고 대조 그룹이 있어서 그 두 그룹을 비교해야 되는 경우가 딱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항형 반응과 연속형 반응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항형 반응이라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개별 데이터 사례, 여기서는 연구라고 했는데요. I를 수집을 합니다. I는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연구 사례들을 여러 개 수집하고요. 그 중에 I번째 사례를 내가 연구 I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때 처리 그룹의 표본 크기를 잡아서 와야 되고요. 또 대조 그룹의 표본 크기도 여러분들이 확보해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사건과 비사건의 빈도를 잡아내야 됩니다. 사건은 뭐냐면 예컨대 생존과 사망과 같은 두 개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일 수도 있고요. 즉 이항이기 때문에 이 사건 1, 어떤 것을 사건 0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사건 1의 빈도를 XIT로 했습니다. T는 트리트먼트에서 나온 거고요. 처리요. 비사건은 따라서 표본 크기에서 사건의 빈도를 뺀 NIT 빼기 XIT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조 그룹에 대해서도 표본 크기와 1이 관측된 빈도, 0이 관측된 빈도를 잡아옵니다. 확보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그 오스 B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오스 B는 성공 대 실패의 B고요. 오스 B는 그런 오스들의 B입니다. 거기에 로그 변화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로그 오스 B라고 합니다. 네, 수학적인 표현이 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SPSS Statistics 모듈을 쓸 때는 요 값들만, 셀들만 입력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되는 것들입니다. 실제적인 통계적 방법은 이러한 로그 오스비를 결합하는 방법이고요. 이때 가중치를 얼마로 하느냐? 이론상으로는 로그 오스비 분산의 역을 가중치로 하는 것이 최적이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물론 이런 가중치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모듈의 알고리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다음으로는 연속형 반응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치가 이따가 물론 얘도 구체적으로 들겠습니다. 이 처리 그룹과 대조 그룹의 응답자 혹은 실험 개체에서 얻어진 그 측정 값들이 연속형 값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는 표본 크기를 확보해내고요, 찾아내고요. 그리고 처리 그룹과 대조 그룹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요약 통계를 찾아냅니다. 네, 검색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네, 이것은 다 모든 연구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은 다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주 기본적인 기술 통계잖아요. 이런 거 개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다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이거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효과 크기를 계산하는데요. 효과 크기는 분자는 평균의 차이이고요. 분모는 통합 표준 편차입니다. 즉, 두 표준 편차의 어떠한 평균값입니다. 네. 이런 것을 계산을 해내고 그 다음에는 효과 크기들을 결합하는 것인데 이때 적용되는 가중치는 효과 크기 분산의 역으로 둡니다. 네,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SPS 스태티스틱스의 모듈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저는 단지
이 방법론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적어 놓은 거고요. 네, 이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런 연구 내용이에요. 아스피린이 심근경색증 방지에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연구의 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아스피린이 이제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피가 좀 묽어지죠. 이런 약 효과 때문에 심근경색증이 예방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처리 그룹과 대조 그룹을 둔 임상 연구들이 다수가 있었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처리 그룹의 개체들은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거고요. 네, 특정한 기간 동안 예컨대 1년 복용을 하는 거고요. 대조 그룹은 복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리 그룹에서의 심근경색증, 이 발생한 환자 수, 그리고 대조 그룹에서도 그런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거를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이죠. 여기에는 7사례가 수집이 되어 있고요. 이 7사례를 통합해서 우리가 결론을 좀 더 확실하게 해보자. 이런 종합 연구 종합 기법이 바로 메타 분석입니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사례들을 수집하고요. 이벤트의 수, 이것은 환자의 수입니다. 넌의 수, 이거는 비환자, 그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의 수, 그리고 트리트먼트의 총수, 요 앞에 두 칼럼의 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C, 이거는 컨트롤 그룹, 즉 대조 그룹에서의 환자 수, 그리고 넌 C, 이건 대조 그룹에서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 수, 그리고 컨트롤, 이건 대조 그룹의 크기죠. 이렇게 7사례에 대해서 이러한 숫자들을 이제 긁어오는 거죠. 이렇게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PSS 모듈을 적용합니다. 메타 어널리시스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메타 어널리시스 바이너리라는 모듈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변수를 지정해 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은 디폴트 값을 하면 되는데요. 로그 오즈 레이쇼, 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로그 오즈 B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랜덤 이펙트 모델이 디폴트입니다. 이것은 유사한 연구들이 수집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랜덤 이펙트 모델을 적용합니다. 근데 완전히 똑같은 세팅 하에서 완전히 똑같은 목적의 디자인의 연구들이 수집된 경우에는 픽스트 이펙트 모델을 적용을 합니다. 디폴트는 랜덤 이펙트 모델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트림 앤 필이 있습니다. 개별 연구의 수집 시 많은 누락이 있기 쉽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소위 출간 편향이라고 해서요. 연구자가 연구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의도했던 연구 결과가 좀 아닌 경우에는 연구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과학계에. 그런 것이 있는 경우에 트림 앤 필 기능을 적용하면 보충해 넣습니다. 그러니까 관찰되지 않은, 수집되지 않은 연구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서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기능이 있고요. 다음에는 exponentiate statistics라고 해서 로그 오즈비를, 즉 로그 단위에서
리포트하지 않고 지수 변환을 해서 오스비 단위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숲 그림이라고 해서 포리스트 플랫이라고 해서 이 메타 분석의 사례들을 시각화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것을 해놓고 우리가 출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아스피린 스터디 사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펙트 사이즈가 통합해서 마이너스 0.141이라고 나오는데요. 네, 이것은 처리에서의 발생률이 대조에서의 발생률보다 작은 경우에 이와 같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즉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근경색의 발생률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거의 통계적인 유의성도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significance의 two-tailed 양측 p-value죠. p 값이 여기 나오는데 보면 0.046이 나옵니다. 4.6%이죠. one-sided, 즉 one-tail, 한쪽 꼬리에서 단측 검증을 하면 이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0.023이고요. 네, 즉 p 값은 2.3%로 유의 수준 5%에서 전체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우리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개별 연구에서도 다 p-value를 우리가 잡아내고 계산해 낼 수 있지만 연구 결과들은 이와 같이 종합되었을 때 더 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요. 개별 연구들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메타 분석이 아주 유용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트림 앤 필을 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간 편향을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출간 편향에 의해서 일부 한쪽에 어떠한 연구들은 보고되지 않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찾아냅니다. 추측해내는 거죠. 찾아낸다기보다는 추정해내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observed plus imputed. 요 위에 있는 observed 7은요. 7개 사례가 지금 수집되고 분석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아래 줄을 보면 observed plus imputed라고 돼 있죠. 찾아낸 것이 3개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대체돼서 들어온 케이스가 3개가 있어서 7개 더하기 3개 하면 10개가 되죠. 그러니까 10개를 쓰면 이펙트 사이즈가 마이너스 0.074로 보정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거에 의한 significance는 즉 유의 수준을 p 값으로 보면 2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one tail에서 하더라도 0.1125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유의 수준 5%와 비교해 보면 이거는 유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즉 우의 경우 우의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이와 같이 미출간 편향, 출간 편향을 보정해서 미출간 사례들을 보정해서 생각하면 유의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의하지 않은 걸로 되고요. 따라서 이 메타 분석은 다소 연구자에겐 실망스럽게도 다소 유보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포리스트 플랫, 이것은 사례, 우리가 수집한 사례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보면 로그 오스 B의 척도에서
수집된 사례들의 위치를 잡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운데 점은 추정치이고 양옆에 붙어 있는 이 날개들은 신뢰 구간의 신뢰 한계입니다. 하한과 상한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아랫사례들은 길이가 양옆에 붙어 있는 이 날개, 꼬리의 길이가 작은데 이런 것은 표본 크기가 크면 신뢰 구간이 좁아들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종합해서는 맨 아래쪽에 있는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정치가 있고 신뢰 구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도 우리가 메타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각 개별 연구들을 효과 크기로 요약하고 그 효과 크기에 대한 표준 오차로 데이터가 개별 사례들이 수집되는 경우에도 메타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기능들을 이 SPSS의 메타 분석 모듈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다음은 연속 반응에 대한 메타 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특정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평균 입원 일수를 다룬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하는 거죠. 한 그룹에는 어떠한 특정한 이 멘탈 트리트먼트가 있었고요. 또 다른 그룹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치료가 있었던 그룹이 치료 그룹이고요. 처치 그룹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그룹이 이제 대조 그룹인데 처리 그룹과 대조 그룹의 평균 입원 일수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마도 연구자는 이러한 정신치료가 된 그룹에서는 평균 입원 일수가 작다. 그러니까 입원 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사한 목적으로 실행된 사례들을 5건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각 케이스별로는 실험 그룹의 크기, 물론 대조 그룹의 크기가 있고요. 그리고 실험 그룹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데이터를 요약해 냈습니다. 그리고 대조 그룹에서도 평균과 표준 편차로 라는 요약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준비된 상황이고요. SPSS의 메타 어널리시스, 여기에 보면 continuous라고 되어 있죠. 메타 어널리시스의 continuous 모듈을 써서 이 메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대로 입력하면 되죠. 스터디 사이즈, 트리트먼트 그룹의 표본 크기, 스터디 사이즈입니다.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또 컨트롤 그룹에 대해서도 스터디 사이즈, 즉 표본 크기, 평균, 표준 편차를 입력해 냅니다. 그리고 이펙트 사이즈는 제가 아까 정의한 것이 효과 크기, 코엔의 D라고 정의되는 효과 크기였습니다. 다른 옵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키를 참조하면 되고요. 네, 아니면 물론 SPSS에서는 이 헬프 기능에 들어가면 이런 기능, 이런 그 통계치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트림 앤 필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출간 편향을 막고자 우리가 미처 잡아오지 못한 이러한 미보고된 연구들을 추정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이펙트 모델과 픽스드 이펙트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완벽하게 같은 스터디 세팅이 되어 있으면 Fixed Effect를 선택하고요. 그렇지 않고 다소 이완된 형태의 연구들이 종합되었으면 랜덤 이펙트 모델을 적용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디폴트로 세팅을 하고요. 이 몇 가지 프린트 옵션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Forest Plot이라고 하는, 네, 이것은 이제 앞에 이산형 반응, 이항형 반응에서도 우리가 Forest Plot을 적용했었죠. 이 데이터 시각화, 연구 시각화를 위한 기능입니다. 그래프가 출력이 되죠. 네, 이제 이 출력을 여러분들이 아웃풋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펙트 사이즈가 마이너스 0.350으로 종합이 되었습니다. 이펙트 사이즈의 정의를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면 이것은 분자는 평균의 차이입니다. 처리 평균 빼기 대조 평균이고요. 분모는 표준 편차이죠. 표준 편차의 통합된 추정치입니다. 그 척도에서 마이너스 0.35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 평균이 대조 평균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거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 Z 통계량, 표준화된 Z 통계, G 스태티스틱이죠. 정규별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의 significance를 보면 0.010, 즉 1%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측 p-value이기 때문에 one-sided p-value로 하면 이거의 절반인 0.005가 되죠. 즉 0.5%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어떤 심리적인 치료, 정신치료 그룹에서 평균 입원 일수가 대조 그룹에 비해서 확실히 짧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개별 사례에 대한 종합도 나와 있습니다. 개별 사례에서의 p-value들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일부 개별 연구들은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종합되었을 때는, 즉 묶여질 때에는 이와 같이 유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메타 분석의 힘, 파워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트림 앤 필의 이 분석 결과를 SPS 출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출간 편향, Publication Bias, 출간 편향, 그러니까 연구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출간, publish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묻어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묻어두는 결과들이 깔려 있으면 편향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보면 observed가 5이고요. 아까 5사례가 입력이 되었었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observed plus imputed도 5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돼서 들어간 것이 0인 거죠. 아랫줄에 보면 number of imputed studies, 즉 대체되어 들어간 사례 수가 몇 개냐? 0입니다. 그래서 이 윗줄과 아랫줄의 숫자가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은 출간 편향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은 메타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네, 이것은 Forest Plot입니다. 연속 반응의 경우에 그것들을 시각화해주는 그런 그래프이죠. 네, 5사례 입력된 개별 사례별로 이펙트 사이즈의 타점이 되었고요. 또 표본의 크기가 반영이 되어서
양 실내 구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표본 크기가 큰 것들은 중간점에 큰 상자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 줄에는 읽어보면 overall 이렇게 되어 있죠. 즉 통합해서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모양이 된다는 거죠. 추정치는 2점에 있고요. 그리고 실내 구간은 양옆에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척도는 코엔의 D, 즉 코엔의 효과 크기 척도에서 마이너스 0.35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기준점은 물론 0이죠. 0에서 비교할 때 음의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처리 평균이 대조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컨티뉴어스한 그러한 그 척도에서의 메타 분석도 효과 크기와 표준 오차로 자료가 수집되어도 역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 처리 그룹과 대조 그룹의 크기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앞의 사례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각 그룹이 요약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효과 크기와 그 효과 크기에 대한 표준 오차로 요약이 되어 있죠. 데이터가 이렇게 확보된 경우에도 SPSS의 메타 어널리시스 컨티뉴어스 모듈이 작동합니다. 결과는 물론 같습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메타 분석은 개별 연구 사례들을 수집해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통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기법이 최근 현대 과학사회에 유용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현대 과학사회는 굉장히 여러 그룹들의 사회 연구 그룹들이 있고요. 연구자 집단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동일한 목적의 연구들이 여러 팀에 의해서 나뉘어져서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같은 그런 연구 목적을 갖고 있는 연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도 그런 개별 수준의 1차적인 연구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다른 대안은 자기는 그런 1차적 연구를 하는 대신에 2차적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1차적 연구 결과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내는 거죠. 이러한 그 후자의 연구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통계적인 강력한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토픽, 메타 분석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들어온 질문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유망 직종으로 데이터 관련 직무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시대의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빅데이터, 데이터의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와 스몰 데이터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는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의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말하고요. 스몰 데이터는 우리가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었을 때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스몰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크기가 당연히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스몰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경우든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가치를 거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데이터는 적정하게 분석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가치를 확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또 데이터에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데이터에 질문을 하다 보면 그 데이터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그 분석하는 도구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그 웨비나 같은 데 많이 접속을 하셔서 이 어떠한 기법들이 현재 나와 있는가, 그 툴들이 나와 있는가라는 것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웨비나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죠. 네, 이 웨비나를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방송 후에는 발표 자료를 등록해 주신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데이터 솔루션에서 빠르게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허명희 교수님 정리하시면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쌍방향 통행을 하면 더욱더 그 실감이 났을 텐데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얼굴 하나는 한 분 한 분의 얼굴은 뵐 수는 없지만 이런 현업에서 실제로 부딪히면서 데이터 부딪히면서 이런 분석 업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답답한 점도 많이 계시겠죠. 네. 제가 또 이 데이터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여러 이런 공개 강의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도 뵙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온라인으로 이메일 등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